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새벽 6시 정확히 평양정치대학 교수 숙소에 울린 비상벨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어요. 10월 중순 평양의 새벽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김정은 사상연구 논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동지입니까? 김철웅 학부장입니다. 김철웅 학부장님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당 간부로 일해온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학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즉시 강당으로 와주십시오. 비상 소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가족들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회색 인민복을 입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던 아내 수연이 물었어요. 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서니 평양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더 조용했어요. 대동강변을 따라 걷는데 이상하게도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행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진 게 분명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평양정치대학으로 향했어요. 15분 정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학 정문에 도착하니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검은 승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번호판을 보니 당중앙위원회 소속 차량들이었습니다. 왜 당중앙위 차들이 여기에? 강당에 들어가니 이미 5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활발하던 김성철 교수조차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호야, 여기 앉아. 김성철이 제게 손짓했어요. 그의 옆자리로 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철아,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당중앙위에서 사람들이 와 있다더군. 그때 강당 앞쪽 문이 열리면서 당위원장 리성호가 들어왔어요. 60세의 리성호는 평소에도 엄한 분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누구들이지? 보위성 사람들인 것 같아. 김성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위성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성호 당위원장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그는 잠시 우리를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오늘 새벽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최룡해 동지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당분간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의 긴장감이 팽팽히 돌았어요. 교수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룡해가 사라졌다는 것. 북한에서 이런 발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장성택의 경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당분간 모든 교수님들의 외부 활동 제한됩니다. 특히 해외 출신이거나 외국과 접촉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해외 출신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교수님들은 개별 면담을 받게 됩니다. 최룡해 동지와 접촉 경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자세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리성호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박민호 동지는 어디 계십니까?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박민호 동지는 최룡의 동지와 몇 차례 연구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번 정도 정치사상 연구 관련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3번이었지만 한 번은 숨겼어요. 그때는 국정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은 자리였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개별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앉으면서 김성철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외부인들과 일체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탭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박민호 동지지요? 네, 맞습니다. 전 보위성 조사부 박철수입니다.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보위성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럼 연구실로 가시죠. 연구실로 가는 길에 박철수가 말했어요. 박민호 동지는 해외 입양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조국을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책상 위에 서류들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도 평소와 각도가 달랐어요. 누군가 여기에 들어왔었나요? 박철수가 무표정하게 답했어요. 보안 검열이 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수색을 당한 거였어요. 다행히 국정원 관련 자료는 모두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지만 그래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앉으시죠. 박철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펜을 준비했습니다. 최룡의 동지와의 첫 번째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202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사상연구 관련 세미나에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최대한 자세히 하지만 위험한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했어요. 30분간의 면담이 끝났을 때는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보위성 본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가 나간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진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최룡해와 접촉한 모든 외부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건데 특히 저처럼 해외 출신인 경우는 더욱 위험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화장실로 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했는데 국정원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었어요. 상황 파악했음. 극도, 주의 요망. 최룡해 관련 모든 정보 즉시 수집하라. 연락, 체계 변경 예정.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정원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메시지를 삭제한 후 화장실을 나왔는데 복도에서 김성철을 만났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너는 어떤 얘기 들었어? 김성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밤 당 조직 지도부에서 급작스럽게 인사발령이 있었다더군. 최룡의 측근인 박태성이 갑자기 당중앙위 부부장으로 승진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상하지 않아. 최룡해가 건강상 문제로 물러났는데 그의 측근이 승진?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 조용원 부위원장이 갑자기 평안남도 시찰을 간다더군. 사실상 좌천이지. 조용원은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좌천됐다는 것은 혹시 권력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김성철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오후 1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가는 거였지만 오후에 보위성에 가야 했거든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평소에 없던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거구나. 집에 들어가니 수연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점심 드실래요? 응, 고마워.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수연에게 다 말했을 텐데 오늘은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9살 딸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일찍 왔네요. 응, 소영아.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런데 아빠, 소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최룡의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리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 아빠도 오늘 아침 일찍 어디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대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소영아,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빠. 6살 아들 준호도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다가왔어요. 아빠, 저 아저씨들 왜 계속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준호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아까 그 검은 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연이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동네 분위기가. 무슨 소리야? 이웃집 아저씨도 새벽부터 어디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고 길에서 만난 김 선생님도 안색이 이상하더라고요. 수연은 역시 예민했어요. 평양 전체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최룡해가 사라졌어. 뭐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해외 출신들을 의심하고 있어. 우리도 감시받고 있을 거야. 창밖을 보니 정말로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인처럼 꾸미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오후 2시 보위성 본부로 가야 했어요. 수연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보위성 본부는 평양 시내에서도 가장 음침한 건물 중 하나예요.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7층 건물인데 창문도 작고 입구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안 검색을 받았어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몸수색까지 받았습니다. 박민호 동지 3층 307호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해서 307호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에 만났던 박철수와 다른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전 보위성 수사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에 잠시 당황했지만 북한에서는 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정일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박민호 동지의 이력을 보니 참 특이하군요.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입양,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조국을 찾아 돌아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북한을 택했습니까? 남조선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미리 준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조선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최룡의 동지와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봅시다. 2시간에 걸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제가 최룡해와 나눈 대화 하나하나까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세미나에서 최룡해 동지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은 동지의 사상을 더 체계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최룡해 동지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반응은 질문이 점점 세밀해졌어요. 마치 그날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2022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이때부터 조심스러워졌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국정원과 관련된 미묘한 정보가 오간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사상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동지의 주체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때 김정일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박민호 동지, 혹시 최룡해 동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김정은 동지나 다른 당 간부들에 대한.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최룡해는 몇 번 김정은에 대한 미묘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김정일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도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보위성을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성철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조사받았구나. 너도 방금 끝났어. 정말 무서웠어. 무슨 얘기 들었어? 김성철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룡해가 단순히 건강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래.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큰 일? 권력 투쟁 말이야. 김정은과 최룡해 사이에.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소문이 있어. 최룡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위험해졌다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단 오늘은 넘어갔어.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소영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김정은 원수님이지. 그럼 최룡해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최룡해 할아버지가 더 높다고 하는데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이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소영아,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왜요?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준호도 끼어들었어요. 아빠, 왜 요즘 TV에서 김정은 아저씨 안 나와요? 예전엔 매일 나왔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최근 며칠간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바쁘신가 보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이 더욱 섬뜩했어요. 권력의 변화를 아이들까지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수연과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 최악의 경우요? 떠날 준비 말이야.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간혹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났어요. 완전히 포위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아래에 남자 하나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대학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어젯밤 김성철 교수가 갑자기 사라졌다더군. 뭐라고? 동료 교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더래. 이웃들 말로는 새벽에 차 한 대가 와서 데려갔다고 하던데. 김성철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인데 왜 김성철을? 최룡해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성철 다음은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급히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새로운 연락 방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황 급변, 김성철 체포됨, 신변 위험, 임박, 즉시 대비하라.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철수 준비 시작하라. 시기는 추후 연락. 국정원에서도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오후에는 다시 보위성으로 가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동지, 김성철 교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대학 동료입니다. 어제도 만났지요? 네,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성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겨우 풀려났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루트로 갔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2명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김성철 교수님이. 알아, 들었어. 정말 어떻게 해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그때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반 친구 아빠가 어젯밤에 어디론가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다고. 아이까지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소영아, 괜찮아. 그 아저씨는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준호가 또 질문했어요. 아빠, 아저씨들 언제까지 우리 집 앞에 있을 거예요? 나 무서워요. 정말로 아이들까지 감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곧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밤 11시 아이들을 재운 후 수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김성철이 사라진 걸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가야지.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최소한의 짐과 약간의 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023년 4월 15일 태양절 행사에서 8개월간 사라졌던 최룡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룡해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고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룡해가 돌아왔잖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더 놀라운 건 김정은과 최룡해의 관계였어요. 화면에서 보니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대학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최룡해 동지께서 복귀하셨다. 역시 위대한 지도자시야. 교수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도하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만수대의 사당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정은과 최룡해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고개를 숙이며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허가를 구하는 모습인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국정원에 급히 보고했어요. 최룡해 복귀, 김정은과의 권력관계 역전 확인됨. 상세 보고 필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매우 중요한 정보. 계속 관찰하라. 하지만 신변주의. 며칠 후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일하는 이철수와 은밀하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북한 권력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야? 최룡해가 단일후견 체제를 구축했어. 무슨 뜻이야? 김정은도 이제 최룡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8개월간 사라져 있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완전히 재편했어. 당정군 주요 보직의 센트가 최룡해 측근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김정은은 이제 명목상 지도자일 뿐이야. 실질적인 권력은 최룡해가 쥐고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목격했어. 김정은이 최룡해에게 정책 승인을 구하는 모습을. 이철수의 말은 제가 본 것을 뒷받침해 주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야. 최룡해가 김정은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최룡해 측근들이 김정은 주변을 모두 장악했어. 리영길, 박태성, 노광철. 이들이 모두 최룡해 사람들이야. 그날 밤 집에서 수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최룡해가 김정은을 제거한 게 아니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김정은조차 최룡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니까. 수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최룡해가 권력을 잡으면서 외부인들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될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며칠 후부터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고 출근길에도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24년 2월 김정은이 최룡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정치국 회의에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원래의 노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말했지만 다른 간부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최룡해가 끼어들었어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간부들이 모두 최룡의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룡의 측근들이 따로 모이는 걸 봤어요. 그들은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정원에 보고했어요. 김정은 완전히 밀리고 있음. 최룡의 중심 체제 완성. 고위층 동요 확산. 정말로 평양의 고위층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누구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팽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었어요. 민호야, 나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겠어. 이철수가 말했어요. 너도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특히 김정은 측근이었던 사람들은 위험해. 어디로 갈 건데? 중국으로. 거기서 기회를 보는 거지. 이철수뿐만 아니라 많은 고위층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우리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다가왔어요.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북한 엘리트, 내 권력 구조, 변화와 시사점. 최룡의 비공식 조직의 공식 조직 장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을 너무 정확히 기술하고 있었어요. 최룡해의 단일우견 체제 구축 과정, 김정은과의 권력관계 변화, 주요 인사들의 동향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 내부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인가. 최룡해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분명히 내부에 간첩이 있다. 철저히 조사하라. 그날 밤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신변 위험, 극도로 임박. 24시간 내 이동 준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곧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떠나야 해. 지금요? 갑자기 보위성에서 곧 올 거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 그때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해요? 소영아, 우리 잠깐 여행을 가게 됐어. 여행이요? 갑자기? 아주 특별한 여행이야. 준호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나도 여행 가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을 속이는 게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급히 최소한의 짐을 쌌어요. 여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아이들 옷 몇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고 국정원 관련 자료들은 완전히 파기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 떠나도 될까요? 어쩔 수 없어. 잡히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해져. 저녁 7시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집을 빠져나왔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나와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작은 식당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런 일을 오래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가족 모두 데리고 가는 거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 브로커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은 충분히 드릴 테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달러 1,000불을 내밀었어요.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각오는 하셔야 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럼 3일 후 두만강에서 만나죠. 그때까지 숨어 계세요. 어디서 숨어 있으면 되죠? 평양 외곽에 제가 아는 여관이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브로커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이제 정말로 도망자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구한 운명.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여관은 평양에서 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어요. 여관은 정말 허름한 곳이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에 방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50대 여자였는데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열쇠를 내밀었어요. 3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밥은 하루 3번 갖다 드릴게요.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여관 주인도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방은 작았지만 우리 가족 4명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침대 하나와 소파 하나,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소영이가 지루해하며 물었어요. 곧 떠날 거야. 조금만 참아. 어디로 가는데요? 더 좋은 곳으로. 하지만 준호는 계속 칭얼거렸어요. 평소에 뛰어놀던 놀이터도 없고 집에 있던 장난감도 없었거든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준호야, 조금만 참자. 곧 새로운 집에 갈 거야.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수연도 불안해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낯선 환경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잡히면.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둘째 날 저녁,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해외 출신 교수 박민호가 직책을 무단 이탈하여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키 105cm, 몸무게 7kg,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셋째 날 오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12시에 여관 앞에서 기다리세요. 트럭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 거예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고, 만약 잡히면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관 주인이 가져다 준 간단한 밥과 김치였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북한 음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소중했어요. 아빠, 내일부터는 뭐 할 거예요? 소영이가 물었어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모험이요? 정말 큰 모험이지.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라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우리는 짐을 챙겨서 여관 앞으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제가 안고 준호는 수연이 안았습니다. 평양 외곽의 밤은 정말 조용했어요. 별빛만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더욱 으스스했어요. 12시 정각, 트럭 한 대가 여관 앞에 멈췄어요. 짐을 가득 실은 작은 트럭이었습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브로커가 트럭 뒤쪽을 가리켰어요. 화물칸에 숨을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숨어서 가야 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집더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 4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깨면 어떻게 하죠? 달래세요. 하지만 절대 울음소리는 안 돼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화물칸 안은 좁고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다. 차 세워.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이 준호를 더 꽉 안았고 저는 소영이를 진정시켰어요. 신분증 검사합니다. 화물 내용물은 뭡니까? 농산물입니다. 서류 여기 있어요. 브로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트럭 뒤쪽을 확인하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눈을 떴어요. 상황을 이해하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어요. 별 이상 없네. 가세요. 다행히 검문관이 자세히 뒤지지는 않았어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잘했어. 또 1시간 정도 지나서 트럭이 멈췄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앞으로는 걸어가야 해요. 밖으로 나오니 깊은 산속이었어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저기 길로 따라가면 두만강이 나와요. 강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걱정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손전등을 하나 건네줬어요. 이거로 길을 비춰가면서 가세요. 하지만 너무 밝게 켜지는 말고요. 산길은 정말 험했어요.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소영이와 준호를 번갈아 가며 업고 걸었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무게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중간에 소영이가 깨어났어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해야 해. 우리 특별한 소풍 가는 거야. 밤의 소풍이요? 정말 특별한 소풍이지. 다행히 소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잠들었어요. 3시간 정도 걸었을 때 드디어 저 앞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을 보니 더 무서워졌어요. 11월 말이라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대안의 중국 쪽은 아직도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기다려요. 순찰대가 지나간 다음에 건너야 해요. 강변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들키면 끝이에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순찰대가 강가를 따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찰대가 지나간 후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가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강가로 내려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11월 말이라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들 깨우지 마세요. 최대한 조용히 준호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소영이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강물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강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를 켠 거였습니다. 발견됐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엎드려, 물속에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급히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소영이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아빠, 쉿, 조용히 해.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빨리 가요.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뛰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서 무서워했지만 달랠 여유가 없었어요. 탕!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빨리, 빨리 강물을 헤치며 뛰었어요.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무서워.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아빠, 나 무서워요. 준호도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성공했다. 이제 중국이야. 하지만 브로커가 바로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돼요. 송환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 해요. 젖은 채로 있으면 얼어 죽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옷가지를 꺼냈어요. 중국 농민들이 입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갈아입혔어요. 소영이와 준호는 추위에 떨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준호가 말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금방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제 움직여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죠? 단둥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다음 연결책을 만날 거예요. 단둥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어떻게 가죠? 버스 타고 가요. 하지만 검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중국 공안이 나타날까 봐서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중국 농민인 척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 농민처럼 보일까요? 아이들은 계속 무서워하고 있었고 우리 억양도 어색했어요. 버스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사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기 앉아요. 브로커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검문이에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식은땀이 났어요. 신분증. 공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자세히 봤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나? 선양의 친척 만나러 갑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공안이 아이들을 봤어요. 소영이와 준호는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어려서 낯을 가려서요. 그런가? 다행히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문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명이 몇 년씩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하룻밤 쉬고 내일 다음 계획을 세워요.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작은 여관이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군요. 사장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걱정 마세요.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들만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어요. 정말로 중국에 온 거 맞죠? 주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해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한 달은 걸릴 거야. 한 달이라고요? 이런 긴장 속에서 한 달을 더 버텨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들었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특이하네요.
해외 출신이 북한에서 탈출한다니 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길이 험해요. 각오하셔야 해요. 정말로 험한 길이었어요. 산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강을 건너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이틀을 더 걸어서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난 겁니다. 아빠, 아파요. 준호가 축 늘어져서 말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분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주연이 울먹였어요. 일단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죠.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준호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계속 길을 가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루 더 쉬어야겠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가 이 상태로는 못 가요. 다음 날 준호가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밥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죠.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구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메콩강 유역을 이용해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가야 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트럭 뒤쪽에 만든 비밀 공간에 숨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을 그렇게 이동한 후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이제 라오스예요. 조금만 더 가면 태국이고요. 라오스 국경 쪽막새 초소를 벗어났을 때 저는 먼저 숨부터 돌렸어요. 북중 국경 산길을 달린 트럭 안은 디젤 냄새와 사람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짐칸 문이 열리자 후끈한 열기가 폐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은이가 팔뚝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공기가 끈적거려. 조금만 참자. 곧 실내로 들어갈 거야. 우리를 맞은 남자는 마른 체구의 안경을 쓴 한국인이었어요. 민이라고 합니다. 한국 NGO 연락받고 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허름한 봉고차로 우리를 태우고 비엔티안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엔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마다 라오스 조선 우호주간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2층짜리 건물은 벽지가 다 뜯겨 있었고 천장 선풍기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문을 닫자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고 그 고요가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새벽 3시 반에 메콩강 건넙니다. 배를 세우면 잡힙니다. 뛰어내려야 해요. 수연은 준호 이마를 짚어봤어요. 약간 열이 있었지만 아이는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다짐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강이야.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서늘했어요. 갈대숲 사이를 걸을 때 신발 속 모래가 자꾸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달빛에 비친 메콩강은 먹물처럼 까맸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두만강보다 깊어? 글쎄, 넓기는 훨씬 넓네. 목선 바닥은 썩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선장이 손가락으로 강 건너 어둠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태국 땅 보여요. 배 안 멈춰요. 모래톱에 배가 살짝 걸리자 민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이 멎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수연이 지은을 품에 안고 저는 준호를 등에 업고 강물 속을 걸었어요. 개구리 울음이 총성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수풀에 올라섰는데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졌어요. 태국 국경경찰 2명이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이가 열이 있습니다. 약값이에요. 경찰이 준호 얼굴과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빨리 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곧 다시 일어섰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방콕 외곽, 새벽 서너 시쯤에 빗줄기가 내렸어요. 픽업 트럭 적재함에 비가 고였고 운동화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대사관 철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순간 냉방 공기가 새어나오는 틈으로 한국말이 들렸어요. 환자 2명, 어린이 2명 확인. 바로 들이세요. 문이 열리자 수연이 작은 비명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닦으며 이제 진짜 살아있는 거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대사관 임시 진료실에서 피를 뽑을 때 지은은 얼굴을 찡그리며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경미한 영양실조입니다. 일주일만 휴식하면 회복돼요. 그날 밤 국정원 김 팀장이 찾아와 녹음기를 켰습니다. 최룡의 라인 핵심이 7이라고 하셨죠? 리영길, 박태성, 노광철 군과 외화벌이 총국까지 장악했습니다. 태국 새벽 공기가 서늘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등에 땀이 흘렀어요. 엿새 뒤 우리는 대한항공 K600 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갈 때 지은이 창밖을 보며 손뼉을 쳤어요. 아빠, 저 하얀 바다도 우리나라야? 아직 중국 하늘이래. 곧 우리나라가 보여. 착륙 알림등이 켜질 때 제 심장은 또 한 번 세게 뛰었어요. 활주로에 바퀴가 닿자 기장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공항 특별입국장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안내요원이 조용히 말했죠. 사진 촬영, 외부 연락 금지입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여권 대신 탈북 엘리트 특별보호 017B가 적힌 이름표를 목에 걸었을 때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수배자가 아닌 보호 대상이 된 거니까요. 하나원 숙소에 들어가자 첫날 점심으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지은이 한 숟가락 뜨고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고기 냄새가 진짜 고기 냄새야. 준호는 매운 김치 국물에 기침을 하다 말고 껄껄 웃었어요. 생활지도사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이 숙제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스스로 정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뜨거운 국물을 삼켰어요. 입천장이 되었지만 이번엔 아프다는 말이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2달 뒤 국회 청문회장.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다시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은 지금 구조에선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숨이 가빴지만 청문회장 밖 봄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정착지원센터에서 남색 여권을 건네봤던 날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이걸로 우리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엔 숨지 않아도 돼. 은박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두만강, 얼음물과 메콩강 밤 한개를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 작은 책자 속에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동요를 배우고 수연은 동네 시장에서 단골 가게도 만들었어요. 밤이 오면 여전히 낯선 꿈을 꾸지만 아침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증언으로 갚아야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렸다면,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